예, 금리가 인상됐고요. 정부의 또 새 금감위원장과 함께 여러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옥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뭐 여전히 가격으로만 보면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반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주 뵙고 싶은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금리 올리고 지금 정부도 여러 압박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 꺾인 건 아니죠. 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 예. 발표를 보면 대출도 중단했고요. 금리도 인상했고요. 네. 사전 청약 물량도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최근에 또 1차 사전 청약도 있었죠. 그 그렇죠. 결과도 상기 나왔고 신도시? 상기 신도시 또 추가 지정까지 해서 1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 집값은 안 잡히고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책의 약발이 쉽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 정책적인 얘기는 차차 좀 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뜨거운 게 어쨌든 계속 신도시에 관한 뭐 의왕, 군포, 안산, GTX가 어디로 지나가느냐 이게 가장 그 라인을 따라서 집값이 막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죠. 추가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총 12만 호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나오듯이 뭐 의왕, 군포, 안산에도 있고요. 화성시도 있고 봉담도 있고요. 여러 구역들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부의 계획은 그거죠. 기존의 신도시도 발표됐지만 추가 지구를 지정을 해서 공급 폭탄으로 그냥 주택 시장을 잡아버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인데 이게 맹점이 좀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이번 발표 자료를 보면 이번 추가 신도시가 2026년에 본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2029년에 입주가 예정입니다. 정부 계획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신도시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게 위치는 기존에 발표된 상기 신도시보다 상당히 좀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GTX 라인을 따라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신도시 지구를 지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GTX가 될까 안 될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GTX가 이제 확정이잖아요. 정부가 해준다라고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GTX 라인을 교통대책으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GTX가 확정이 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들은 집값을 더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특별히 이제 새로운 차기 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도 그렇고 경제 모든 게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좌우하는 게 높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어쨌든 다들 집값을 잡겠다는 거고 네. 그러면 뭐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핵심인가요? 후보들마다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을 늘리는데 그냥 일반 민간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후보별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 그래서 뭐 장기 임대 아파트하고 비슷한데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뭐 원가 주택이라고 해서 마진 없이 원가 주택을 뭐 한 30만 원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후보들이 다 이렇게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많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택 공급이란 게 계획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시차도 있는 거고요.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3080 계획을 보면 서울에 30만 호, 외곽 지역 전국적으로 80만 호 공급 계획이 있고요. 공공재개발도 있고요. 신도시도 기존 25만 호에 이번에 12만 호가 추가돼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직 입주 물량이 나오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오히려 더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도 이제 공급 과잉에 관한 우려들은 나오는데 그게 당장 올해 내년이 아니고 그렇죠. 뭐 올해가 21년이죠. 2020 뭐 5년, 6년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네. 당장은 뭐 전세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제 차기 정부가 어떻게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러니까요. 저는 비슷하다라고 봐요. 정책이란 게 집값이 과열되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해야 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차기 정부도 누가 되더라도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게 누가 돼도 비슷하리라고 봐요. 그렇겠네요. 공급 안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리면 오히려 나왔던 공급 계획들을 축소하는 현상도 벌어지겠죠. 네.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급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아파트가 아닌 뭐 다세대 다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쪽은 늘 그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그쪽에 네네. 이제 새롭게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고 네. 규제도 맞물려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기대감은 있는데 뭐 아직 뚜렷한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네. 신도시는 경기도 얘기고요. 경기도 그렇죠. 인천 수도권 지역 얘기고 서울은 이미 지킬 개발이 데가 완성된 없으니까. 도시고요. 네. 뭐 사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게 되면 또 자극을 주게 되죠. 또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강남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은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이미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걸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공공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민간 규제를 완화해서 또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여러 가지 카드가 난무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사업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전 재산이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는데 지금 카드가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공공 재개발에 맡기느냐, 3080 도심 개발에 맡기느냐, 아니면 오세훈표 규제 완화를 좀 기다려 보느냐,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진행보다는 지금 관망인 상황이어서 생각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정체 상태이긴 한데 뭐 오른 가격은 좀 잡히질 않고 정책들도 좀 오락가락하는 뭐 네네. 오락가락이보단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정부도 바뀌고 이런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우리 소장님도 답답하다 그러셨는데 네. 아파트에 대한 이제 이 아파트 매수가 어렵다 보니까 빌라나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나홀로 아파트 한 동짜리 이런 쪽의 인기가 따라 올라가는데요. 우려도 좀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하는 지금 시각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내가 필요해서 네. 내가 좋아서 나의 선택이 되면은 괜찮은데 아파트의 건전한 대체자가 되면 괜찮은데 네. 지금은 아파트 진입 장벽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중위 가격이 11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어. 아파트를 못 하기 때문에 대체제로. 어쩔 수 없는 대체제로 지금 네. 빌라 또는 주택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택을 하나 더 사게 되면 뭐 취득세만 해도 8%, 12%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상가 이런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게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저는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빌라가 필요한 사람들, 상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네.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은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지를 바꿔버리게 되면 주택 시장이 뭐 영원히 상승을 하면 괜찮겠지만 매년 후에 또 반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실수요자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파트를 포함해서 집값 전체에 대해서도 소장님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필요한 분이라면 과거에 오셨을 때 지금이라도 사도 네. 괜찮다 실수요자면 네네. 빌라나 뭐 이런 나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군요. 어떤 투자 목적으로 나중에 투자 목적이라면 혹은 두 채 세 채라면 나중에 원하는 때 원하는 가격으로 팔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단 말씀이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한 차례 정도 올릴 걸로 예측하는데 부동산 정책도 금리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네. 지금의 한 차례 금리 인상은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리라고 보고요. 네. 입주 물량과 더불어 금리 인상을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 한 번 올렸습니다. 0.25% 올렸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했어요. 충분히 예상을 해서 당장 주택시장에 영향을 준다든지 주택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될 가능성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불안의 씨앗이 마음속에 사기 하나 딱 돋아났다라는 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사기 지금 당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년에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제시해 줬어요. 이 얘기는 올해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1%가 되죠.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면 1.25가 되는데 이게 미국 테이퍼링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미국도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한 2025년 정도 되면 그때까지 금리 인상에 물을 계속 주게 되면 지금 사기 나무가 되고 열매가 열려서 한 2026년 정도 되면 입주 물량과 맞물리게 되죠. 그러면 주택 시장에 네.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보시는
이번에 한 차례 올린 거 정도는 그 정도는 시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약간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올린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괜찮은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인상 기조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예. 대출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뭐 계속해서 대출 규제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뭐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대출 규제를 열어주는 것 같더니만 금융위원장이 이제 새로 오시면서 기재부 하는 이렇게 해서 뭐 대출 규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요. 또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못 받아서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예. 정책은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 대출 규제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굉장한 강한 규제들을 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가계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경제가 성장하게 네, 되고 네.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급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정성이거든요. 연체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담보대출 가장 안전한 대출 상품이잖아요. 네, 왜 그렇죠. 물건을 잡고 있으니까. 네. 신용대출 고신용자들한테 은행에서 알아서 빌려주지 은행이 저신용자들한테는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높은 상품들은 막아버리게 되면 지금 풍선 효과가 또 생기게 되죠.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막히게 되면 2금융권으로 가야 되고요. 또 4금융으로 가야 되면서 오히려 그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더 증가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아버린다. 주택시장이 뭐 과열이 되니까 막아버린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좀 건전하게 물이 흘러갈 수 있게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줘야 되고요.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좀 강한 규제를 하는 거는 맞겠죠. 근데 앞전에는 그런 기조였었잖아요. 네네. 그죠? 다주택자들은 규제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조금 숨통을 틔워줄 것 그게 같다가 맞습니다. 갔다가 다시 지금 어떤 인사가 나고 이러면서 다시 대출을 옥죄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또 완화해 준다라는 뉘앙스를 또 또 풍기고 있어서 이게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이게 계약하신 분들만 지금 낭패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식은 사실 기대감들로 먼저 이익이 안 나더라도 새로운 산업을 하고 이익이 하면 주가에 확 반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사실은 공급이나 이런 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소위 다음 정권에도 화두가 될 텐데 집값이 좀 적어도 좀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러면 시기는 어느쯤 될까요? 결국에는 안정화가 되겠죠. 안정화가 네.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네. 입주 물량과 금리 인상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집값이 갑자기 안정되지 않아요. 이게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안정되지 않는데 한 3년 정도 시차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대선은 지나가야 되고 네. 주식 이야기했듯이 부동산도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대선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한번 버텨보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지금 심리가 안 꺾이고요. 저는 대선이 지나고 한 내년 정도 지나면 약보합세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우리 PIR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사실 조정기가 왔어요. 와야 되는데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조정기가 온다면 한 2, 3년 정도 약보합세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 또는 침체는 한 2025년, 6년 정도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적어도 대선은 좀 지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대선, 심리, 기대, 유동성 뭐 이런 거인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수요가 꺼지고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에는 내년에 이제 2022년, 3년, 4년, 2025년, 6년쯤의 물량에 대한 우려 그런 걸 하시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군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급할 게 없는 분들은 사실은 꼭지에서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낫고 다만 이제 당장 집이 필요하고 특별히 문제는 부모 세대는 집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제 네, 맞습니다. 집 얻기가 어렵고 서울에서는 집 얻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런 네네. 젊은 층들의 소외가 MZ 세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결국엔 불안감에서 기이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젊은 세대들이 진짜 당장 집이 필요하느냐? 음.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전세 살아도 되고요, 부모님하고 네. 살아도 되고요, 월세 살아도 되는데 최근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네. 소득이 되는 능력이 되는 젊은 세대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고요.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하고 뭐 10년 후에 뭐 우리 자녀 대집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불안감에 집 있는 부모님들이 무리해서 지금 막 사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기인한다라고 보고 정부가 하는 건 공급 물량 뭐 많이 공급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질이 낮은 뭐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기보다는 양질의 주택은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되고요. 제일 문제는 불안감이기 때문에 우리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미싱아웃 될 것 같은 공포, 네. 피어 오브 미싱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가장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 주택 시장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신뢰를 줘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최근에 보면 정부가 너무 초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신도시 발표되고 대출 중단되고 정부가 좀 여유롭게 차분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결국엔 안정이 될 거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로드맵을 주고 공급 계획, 입주 물량에 대한 로드맵을 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안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네. 쭉 준비한 내용을 여쭤봤고요. 그래도 또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네. 각자 이제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필요가 있는 분들이 다르고 네.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 다르고 네. 기존 주택 사는 분 다르고 청약하려는 분 다르고 다르지만 네네. 좀 이제 말씀하신 걸 다 녹여서 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조금 유망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뭐 신도시라든지 어느 쪽이 좀 일단 유망합니까? 신도시 계획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지금 1차 사전 청약이 발표가 됐고 네. 이제 10월 달부터 2차, 3차 계속 나오거든요. 네. 계속 나오는데 신도시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예. 이렇게 주변 신도시 대비해 보면 그렇게 인프라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가격 대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 자기 자격 요건을 잘 따져서 특별 공급도 있고요. 일반 공급도 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 거주 지역에 내 조건에 맞는 신도시 물량이 나오면 저는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네. 사전 성약 결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커트라인이 1,950만 원이면 16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계속 청약 도전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수요자,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인데 자금은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집값 하락 너무 걱정하지 말고 떨어졌다가 또 살다 보면 오를 수 있는 거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무주택자가 5년, 10년 기다려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값 떨어질 때는 또 불안해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사도 되는데 이제 다주택자들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분명히 꺾일 때가 됐고요. 한 3년, 4년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신용대출은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부터 대출 규제까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또 내 집 마련 전략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